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2월 달 수출 실적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 둔화에다 가격마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언제쯤이면 이런 반도체 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한 반도체. 하지만 올해 2월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약 22억 달러, 24.8%나 급감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의 둔화에다 가격까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2월 평균 디램 가격은 작년 초 9.3달러에 달했지만 1년 뒤 5.8달러로 37% 넘게 급락했고 낸드 플래시 역시 지난 1년 사이 25% 떨어진 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구매 연기, 재고 조정으로 수요가 감소한 탓입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메모리 가격과 수출 하락이 하반기엔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시황에 대해 업계와 전문조사기관은 상저하고의 형태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 반도체 수출도 하반기 중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공급 초과율이 낮아져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4일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 방안이 포함된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최근 방한한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왕세자가 우리 기업들과 협력 문제를 논의했죠. 특히 5G 통신과 원자력 발전 기술에 큰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서 이들 첨단 기술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지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자가 우리 기술 중 가장 눈여겨본 것은 5G 통신입니다. 지난달 26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찾아 5G 관련 기술을 체험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관련해 5G 스마트폰은 물론 차세대 무선 통신 핵심 칩 RFIC를 개발했고 5G 통신 장비를 전략 분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재계 안팎에선 1조 3천억 달러가 넘는 국부 펀드를 운영하며 정보기술 산업을 육성 중인 아랍에미리트가 삼성과 손잡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옵니다. 한 발 더 나가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서 현지 합작회사와 모두 4개의 원전을 짓고 있어 일단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우선 바라카 원전 운영 협력에 합의한 뒤 성공 모델을 제3국으로 함께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첫 사례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아랍에미리트와 공동사업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양국 간 협력 사업이 가시화되고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타 중동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었다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협력 사업이 산업 다각화에 집중하는 사우디와 경제 재건을 진행 중인 이라크 등지로 이어질 경우 제2의 중동 특수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재계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지난해 100대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매출 상위 100대 상장사의 작년 연결 영업이익을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0.9% 증가한 167조 2,3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특수를 누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계가 48%인 79조 7,3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98개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1.1%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적 뒷받침은 한참 뒤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나오는 법안들도 충돌을 빚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국회에는 2년 미만 근로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언어 능력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 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길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인종주의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국회 논의는 충돌과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안 수도 적을 뿐더러
그나마 발의된 법안들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급부상한 난민 문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난민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면서 혐오 논쟁만 확산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재정에 큰 부담과 또 일자리 부분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난민 정책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난민을 향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등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지금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큰 혼란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정치권에 들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요즘 음식 배달 시켜 드실 때 비싼 배달비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배달에 쓰이는 오토바이에 보험료가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배달 대행업체가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배달 비용은 평균적으로 1.5km당 4,000원. 지난해 초 평균 3,000원 하던 배달 대행비가 몇 달 만에 3,500원으로 오르더니 올 들어 더 뛴 겁니다. 이 배달 대행비 가운데 2,000원에서 3,000원은 소비자가 내는데 배달 거리가 길어지면 이보다 더 비싸집니다. 가게 주인이 직접 배달을 하면 이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까? 경기도 시흥의 한 피자 가게. 주문 10건 중 9건을 가게 주인이 배달하고 있지만 이번엔 오토바이 보험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책임보험까지 종합보험으로 해서 한 300 정도.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대행을 쓰면 대행비는 또 대행비대로 높고 하니까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배달용 오토바이의 연간 보험료는 책임보험 기준 평균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종합보험은 평균 200만 원대에 이릅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매년 늘면서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차라리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게 나을 정도. 기본 보험료를 낮추되 과실이 크고 사고가 잦은 업체에 무겁게 보험료를 물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토바이 보험료가요, 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하면 개인별로 가고 더 나아가 회사별로 가는 게 타당하죠. 차별적으로 받고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값비싼 보험료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배달비에 계속 반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국내 증권사 지점이 온라인 주식 거래의 빠른 확산에 따라 1,000개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 55곳의 국내 지점은 979개로 1년 전보다 46개 감소했습니다. 증권사 지점은 2010년 1,790개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줄었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증권사 임직원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000명 넘게 줄어 지난해 말 3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450곳에서 550곳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급식, 주방을 항상 공개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와 달리 월세를 선호하죠.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금지됩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일부 임대 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겁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규정은 집주인이 국가에 신고를 마친 등록 임대주택은 물론 주택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는 임대 사업자가
전월세 전환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한다는 내용만 있어 갑작스레 불어난 월세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보장된 기간에는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바꾸거나 끝낼 수 없게 된 겁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유권 해석 정도만 있었고 그런 부분을 사전 동의를 받게끔 해서 임차인이 보호받는 권리를 약간 더 강화시킨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임대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연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강남의 새 아파트가 큰 폭의 가격 하락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새집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집값의 변화 여부가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 지난해 8월 전용 84제곱미터는 20억 2,500만 원까지 집값이 뛰었는데 6개월 만인 지난달 16억 원대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4억 원이나 빠졌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지인 간 거래로 추정하는 분위기지만 가격 내림세가 드물던 신규 아파트에서도 큰 폭의 매매가 하향세가 나타난 겁니다.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음마 아파트 76제곱미터의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조금 싸게 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물량이 거의 소진돼 가는 상황이거든요. 급매물이 조금씩 한두 개, 몇 개씩 나올 수는 있다고 봐야 되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6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강남 4구는 재건축 단지와 급등했던 단지 중심으로 양천구는 투자 수요가 있었던 단지, 동작구는 신규 입주 단지의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세는 거래 절벽과 실수요자의 지속적인 관망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560여 건으로 하루 평균 56건에 그쳤습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강남구는 서울 지역 주택 시장의 흐름을 내다볼 수 있는 선행성을 갖고 있는 지표인데요.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실수요까지도 위축이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나머지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주째 하락세인 전셋값은 매물 소진이 빨라지면서 올해 중반 이후에는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욱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소상공인의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소상공인은 서민형 사업자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만큼 경기의 변동에 큰 영향을 입는다는 뜻인데 요즘 같은 시기엔 과연 상황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이 소상공인이 서민형 사업자로 불리는 다른 이유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의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소상공인의 현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9,546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발표한 겁니다. 통계청이 중기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창업준비, 경영 현황, 지원 정책, 인지 활용 실태 등 7개 분야 108개 항목에 대해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선 소상공인의 평균 연령은 53.8세였고 하루 10시간 20분, 1년 평균으로 따지면 11.8개월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일반 회사원의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편이네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중년의 소상공인이 많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년부터 소상공인을 시작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들의 31.8%가 이미 창업 경험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평균 창업 경험은 2.5회였는데요. 처음 창업했을 때 평균 연령은 39.8세였습니다. 상당히 젊은 편이죠. 평균 영업 기간은 10.6년이었는데요.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이었다는 응답자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영업을 했다는 응답자는 21.4%였고요. 10년에서 20년 미만은 25.8%, 20년 이상은 16.8%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업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폐업 경험을 묻자 창업 경험자의 73.5%가 폐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짧게 영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유는 다양합니다. 1위를 차지한 이유는 30.7%의 응답률을 차지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낮아서였는데요. 2위는 21.3%가 뽑은 동종업종 간 지나친 경쟁이었고 21.2%가 응답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견은 3위에 올랐습니다. 또 적성에 맞지 않아서엔 9.2%가 응답해서 4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창업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는 이유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67.6%가 뽑아 1위에 오른 응답이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창업을 한다는 겁니다. 25%만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라고 응답했는데요. 2.3%는 가업 승계를 위해서 이유를 뽑았습니다. 네, 생계를 위해 창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의외고 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창업을 한다고 답하기엔 창업을 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창업할 때 애로사항도 상당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창업 자금이었는데요. 66.1%라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창업을 할 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어디에 가게를 여느냐일 텐데요. 그래서 2위를 차지한 애로사항은 44.8%가 뽑은 입지 선정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업종 선택과 인력 확보에 각각 17.5%와 16.9%를 차지해 창업을 할 때 겪는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이 1위였다면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 때 얼마가 필요했던 건가요? 네, 평균 창업 비용은 1억 1,01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본인이 6,420만 원을 마련했고 은행, 정부 정책 자금 등 외부에서 4,590만 원을 조달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면 1년 평균 매출은 2억 379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을 밝히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많이 번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은 3,225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낮은 건 매출 중 1억 7,154만 원이 영업비용으로 쓰였기 때문인데요. 이 영업비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한 건 원재료비로 6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건 인건비였는데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임차료는 5.5%, 세금과 공과금은 3.3%, 가맹수수료는 0.9%, 기타 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억을 넘게 벌어도 실제 돌아오는 돈은 3천만 원 남짓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그만큼 매출이 높아도 영업이익은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하면 돌아오는 돈은 극히 적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매출이 감소한 겁니다. 2016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70.9%에 달했는데요. 영업이익 역시 72.1%나 줄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응답자 중 44.4%는 금융부채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액수도 1억 2,2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 대부분인 81.9%는 은행에서 빌렸지만 개인에게 빌린 돈도 8%, 대부업체에게 빌린 경우도 1.3%였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을 이용한 경우는 8.8%였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채가 점점 늘어간다면 소상공인의 사정은 더욱 악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3월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소식만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3월이 시작되며 봄이 오고 있는 만큼 지금의 경기도 겨울의 막바지로 접어들며 머지않아 따뜻한 봄이 찾아오리라 믿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플러스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용플러스가 여러분의 따뜻한 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